내일은 내 법적 장례식이야. 그것은 남편이 검은 드레스와 함께 보내온 문장이었는데요. 나를 요양원에 4년 동안 가둬두고 온 서울이 내가 미쳤다고 믿게 만든 뒤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로 그 드레스를 입고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는 류태곤이었어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재산 전문 변호사. 한때 온 서울이 내 모범적인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 내 딸을 빼앗고 내 아버지의 회사를 통째로 삼킨 뒤 내가 아직 숨 쉬고 있을 때 진단서 한 장으로 나를 산채로 묻어버린 사람.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나를 마지막 판결을 들으러 끌려온 환자처럼 바라봤어요. 태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오늘이 내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가 나에게 보낸 상복은 나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그를 지옥으로 배웅할 때 입기 위한 것이었어요. 4년 전 남이선은 자신이 언젠가 법정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아직 제정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그녀는 아직 하늘바이오의 유일한 아가씨였어요. 그 의료기기 그룹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남기택의 평생이었어요. 평생 낡은 양복을 입고 연구실에서 식은 미역국에 밥을 먹으면서도 위기의 계절에 직원 한 명이라도 해고되지 않게 지켜내려 했던 남자. 그에게는 은색 회중시계 하나가 있었어요. 유리면은 살짝 긁혀 있었어요. 고리는 세월에 따라 색이 발해 있었어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는 늘 시계 뚜껑을 열고 한동안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서명했어요. 이서가 어렸을 때 그녀는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빠, 왜 자꾸 그 낡은 시계 소리를 들어요? 남기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착하게 사는 일분이 얼마나 값진지 쉽게 잊어버리거든. 훗날 이서가 류태곤과 결혼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여러 번 말없이 그 사위를 바라봤어요. 태곤은 예의 바르고 능력 있고 적당한 때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았고 어른들이 마음 놓을 만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기택은 그와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도 양복 주머니에서 은색 시계를 빼놓은 적이 없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그는 이서를 집으로 불러 저녁을 먹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소박했어요. 김치찌개, 구운 생선, 낡은 도자기 접시에 담긴 몇 가지 반찬. 그는 아주 조금만 먹었어요. 시선은 계속 의자 옆에 놓인 서류 가방에 멈춰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이서를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단단히 닫았어요. 이서야, 너는 태곤을 조심해야 한다. 그녀는 멍해졌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가격이 부풀려진 의료기기 계약서들, 여러 겹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라진 돈들, 류태곤의 이름으로 확인 서명된 법률 이메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거래 내역에 계속 나타났어요. 배나경, 태곤의 측근 비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자선 파티에 나타나던 여자였지만 서류상으로는 수많은 유령 회사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녀에게 차를 타주던 남편. 그녀의 아버지에게 늘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사람.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기택 씨는 그저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 마음이 한번 탐욕스러워지면 수술칼보다 더 차가워진다. 그는 양복 주머니 속 은색 시계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젠가 아빠가 더는 말할 수 없는 날이 오면 임도유를 찾아라. 이서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임 변호사요? 기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태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실을 위해 일한다.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경고였어요. 주주총회 전날 밤 기택 씨는 집무실에서 쓰러졌어요. 병원 기록에는 차갑게 네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급성 심부전. 심장병 병력이 있는 62살 남자. 한밤중에 사망. 듣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이라 아무도 더 묻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선은 자신의 아버지가 목숨에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정확한 시간에 약을 먹었어요. 약 하나하나는 은색 약통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늙은 글씨로 날짜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훗날 그녀는 아버지의 심장약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응급 기록은 수정되어 있었어요. 병원 복도, CCTV는 정확히 17분의 데이터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도 휴대전화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장례식 날 서울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장례식장 앞에는 기자들의 차가 길 양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류태곤은 검은 상복을 입고 눈시울을 붉힌 채 한 손에는 장인의 영정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이서의 어깨를 잡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능숙하게 울었어요. 가짜로 보일 만큼 너무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차갑다고 의심받을 만큼 너무 침착하지도 않았어요. 렌즈가 향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대신 이서를 돌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어요. 몇몇 여성 기자는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사람들은 기택 씨가 효심 깊은 사위를 둬서 다행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사람들은 또 이서가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남편이 남아있다고 말했어요. 장례식 내내 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빈소 앞에 무릎을 꿇고 향 연기가 아버지의 사진 위로 흐릿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상복 주머니 속에서 은색 시계는 사라져 있었어요. 이서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었어요. 태곤에게도 물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 아버님이 병원에 두고 오셨을 거야. 너는 더 이상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나서야 방 안에는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어요. 류태곤은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놓았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달래주던 손이 갑자기 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는 그녀의 귓가로 몸을 숙였어요. 숨결은 가볍지만 독했어요. 오늘부터 네게 남은 유일한 것은 네 아버지 묘비 위에 적힌 이름뿐이야. 이서는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눈물 뒤에 숨겨진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았어요. 류태곤은 자기 주변의 누구보다 법을 잘 알았어요. 그는 유언장 하나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혼 하나가 재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상한 죽음 하나가 경찰로 하여금 병원 기록 하나하나를 다시 파헤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서두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상으로는 가장 깨끗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더러운 길을 선택했어요. 이서는 하늘바이오의 유일한 상속자였어요. 그녀가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한, 서명할 줄 알고 반대할 줄 아는 한, 그는 그 회사를 통째로 삼킬 수 없었어요. 이혼하면 그는 남씨 집안에서 쫓겨난 사위일 뿐이었어요. 그녀를 죽게 두면 모든 시선은 그를 향해 돌아올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행위 능력을 잃은 사람으로 만들면 모든 일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녀의 말은 더 이상 가치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증상으로 여겨졌어요. 그녀의 분노는 장애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 눈에 모범적인 남편인 그는 법원에 들어가 합법적인 후경권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었어요. 금고 안에 칼을 넣어둘 필요도 없었어요. 필요한 것은 진단서 한 장, 몇 개의 전문적인 서명, 알맞은 곳에서 잘린 영상 하나, 그리고 알맞은 순간에 울 줄 아는 얼굴 하나뿐이었어요. 태곤이 이서에게 마침표를 찍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 마석빈이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태곤에게 직업 생명 하나를 빚진 사람이었어요. 3년 전 마석빈은 한 부잣집 환자의 치료 기록을 조작한 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태곤이 나서서 소송의 방향을 틀었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마 의사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날부터 마석빈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태곤 곁에 있으면 돈이 있었어요. 태곤에게 맞서면 모든 것을 잃었어요. 기택 씨의 장례식이 끝난 뒤 태곤은 매일 밤 직접 아내에게 차를 타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서가 가장 좋아하던 흰색 도자기 찻잔을 사용했어요. 옆에는 작은 약과 몇 조각을 더 놓았고 아버지를 잃은 아내를 아끼는 남편처럼 다정했어요. 이서야, 마셔. 너는 조금이라도 자야 힘이 나. 그때 이서는 의심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마셨고 그 안에 기억을 끊기게 만들고 손을 떨리게 만들고 감정을 바닥에 던져진 그릇처럼 깨지게 만드는 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만 잊었어요. 그러다 방금 받은 전화들을 잊었어요. 어떤 밤에는 거실 한가운데서 깨어났고 자신이 왜 목이 쉴 정도로 울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태고는 몰래 제사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서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는 들어와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네 아버지 말을 더 잘 들었더라면 그분이 그렇게 외롭게 죽을 일은 없었겠지. 그 말은 바늘이 심장을 찌르듯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서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소리를 지를 때까지 태고는 그저 화면 밖에 서서 자신의 덫이 닫히는 것을 태연히 바라봤어요. 일주일 뒤 그는 자신의 어머니, 마의사, 그리고 하늘바이오에 가까운 주주 몇 명을 한남동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거실에서는 큰 화면이 켜졌어요. 영상에 나타난 것은 이서가 제사방에 서서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붉어지고 손으로 아버지의 영정 앞 꽃병을 깨뜨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우리 아버지를 돌려줘.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늙은 주주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 의사는 마치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진단되어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아무도 그 앞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제사방 문이 태곤에 의해 밖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무도 그가 그녀의 진정제를 숨기고 그녀의 전화를 꺼버리고 카메라 바로 뒤에 서서 칼처럼 차가운 말을 한 문장씩 내뱉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네가 충분히 보기 좋게 미치면 이 회사 전부는 내 것이 될 거야. 그때 이서는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는 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빌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더는 아버지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상영된 영상 속에는 통제력을 잃은 여자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깨지는 꽃병 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공포에 질린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태고는 화면을 끄고
고개를 아주 깊이 숙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새까만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메마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저런 여자는 아이를 지킬 수도 없고 더더욱 지분을 지킬 수도 없. 바로 그 순간 남이서의 첫 번째 법적관의 못이 박혔어요. 후견 심리는 서울에 이슬비가 내리던 어느 아침에 열렸어요. 법원 밖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출근하고 여전히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여전히 검은 우산 아래 서로 밀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서는 하얗고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었고 손목은 부드러운 끈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보다 2시간 전 간호사는 마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녀에게 진정제 주사를 놓았어요. 그녀는 복도에서 자신의 이름이 어렴풋이 울리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눈꺼풀은 누군가 납을 부어놓은 것처럼 무거웠어요.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나는 법원에 가야 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어요. 법정에서 태고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아내를 돌보느라 지친 남편처럼 보일 만큼만 수척했어요. 그는 이서의 병원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심각한 인지장애, 피해망상, 재산 관리와 어린아이 양육 능력 부족. 마 의사는 증인석에 앉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이후 환자 남이서는 심각한 인지능력 상실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왜 이서가 자리에 없는지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개인 변호사가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가 병상난간을 약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지문이 깨끗이 닦인 절차처럼 깔끔하게 진행되었어요. 판사가 태곤을 합법적인 후견인으로 선고했을 때 그는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법원을 나온 그는 처마 아래 서서 비가 돌계단 위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안에 있는 것은 아내의 재산 관리권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서의 인생 전체를 열고 잠그고 짓밟아 버릴 열쇠였어요. 이서는 햇빛 없는 어느 오후 서울을 떠나게 되었어요. 검은 차는 익숙한 길들을 지나 점점 경기 외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차창 밖으로 고층 건물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 대신 마른 논, 낮은 산, 그리고 소름 끼칠 만큼 한적한 길들이 나타났어요. 요양원은 오래된 소나무 줄 뒤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정문 앞 간판은 깨끗했고 글씨는 휴양을 위한 곳처럼 품위 있게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서는 문이 잠기는 소리를 차갑게 들었어요. 그녀의 방은 2층 복도 끝에 있었어요. 안쪽에는 문손잡이가 없었어요. 창문은 쇠나사로 잠겨 있었어요. 외투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그녀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간호사가 가져갔어요. 제 딸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아린에게 쓴 편지 한 장은 그녀 앞에서 바로 찢겼고 종이 조각들은 더러운 눈처럼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서는 달려들어 그것들을 다시 주우려 했어요. 마 의사는 문 밖에 서서 태연하게 기록지에 적었어요. 환자는 연락 제한 시 흥분함. 그녀는 손이 온통 빨개질 때까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한 거예요. 저는 하늘바이오의 남이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를 따라 울리다가 마른 우물 속으로 떨어지듯 가라앉았어요. 마, 의사는 그저 고개를 들어 그녀를 한 번 바라봤어요. 그런 뒤 그는 짧은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환자 피해 망상, 접촉 통제 강화 필요. 그날부터 매일 밤 9시에 들리는 문 잠그는 소리는 흙이 조금씩 그녀의 가슴 위로 덮이는 소리 같았어요. 태고는
아린을 이서에게서 바로 빼앗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라는 사람이 굶주림도, 고통도, 모욕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식이 자신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첫 달, 이서는 오직 아이를 만날 날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녀는 종이 달력에 네모칸들을 하나씩 세었어요. 그녀는 간호사에게 머리를 조금 더 단정하게 빗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아린이 보고 울까봐 떨리는 손을 소매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태곤이 나타났어요.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어린 아린의 손을 잡고 면회실로 들어왔어요. 아이는 겨우 7살이었어요. 머리는 이서가 명동에서 사주었던 노란 리본끈으로 양쪽에 묶여 있었어요. 아이를 보자마자 이서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린아, 엄마야.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힘없이 풀렸어요. 그보다 10분 전 간호사가 그녀에게 주사 한 대를 놓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입안은 바짝 말랐어요. 손은 아이를 안아줄 수 없을 만큼 떨렸어요. 아린은 아빠 뒤에 몸을 숨기고 둥근 눈에 두려움을 가득 담고 서 있었어요. 이서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튀어나온 소리는 일그러지고 끊어졌어요. 아린아, 엄마한테 와. 태고는 곧바로 몸을 숙여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는 아이의 등을 아주 천천히 두드리며 곧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미안해. 내게 정상적인 엄마를 돌려주지 못해서. 그 말은 이서의 심장을 정면으로 찔렀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은 색 바랜 환자복 위로 떨어졌어요. 그게 아니야. 엄마는 아직 엄마야. 엄마는 그냥 갇혀 있을 뿐이야. 하지만 아린에게 보이는 것은 창백하고 떨고 울다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여자뿐이었어요. 그리고 태고는 모녀 앞에 서서 이서가 아직 살고 싶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차분히 꺾어버리고 있었어요. 다음 면회 때 그는 아린을 배나경과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그날 쇠나사로 고정된 창문 밖에는 아주 얇게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린은 방 한가운데 서서 두 손으로 코트 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아이 뒤에서 나경은 팔짱을 낀 채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입꼬리는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올라가 있었어요. 태고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읽어, 딸. 아린은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떨렸어요. 저는 엄마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서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방 안은 모든 소리를 잃은 것 같았어요. 아린은 눈물을 삼키며 계속 읽었어요. 엄마가 저를 해칠까봐 무서워요. 이서는 침대에서 기어 내려오려 했어요. 아니야, 아린아. 엄마는 한 번도 너를 해치고 싶었던 적 없어. 하지만 몸속의 약 때문에 그녀의 무릎은 차가운 바닥 위로 꺾여 내려갔어요. 그녀는 아이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몇 걸음의 거리도 한 사람의 평생처럼 멀었어요. 아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고는 아이를 뒤로 끌어당겼어요. 나경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했어요. 그녀는 각도를 아주 교묘하게 잡았어요. 화면 속에서 이서는 마치 통제력을 잃은 환자가 자기 아이에게 달려드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만해. 태곤이 거짓으로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가 너를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데 아직도 억지로 다가가려고 하는 거야? 이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녀의 뺨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칠 힘도 없었어요. 조용히 눈물만 흘렀어요. 문 밖에서 배나경은 촬영을 멈춘 뒤 미소를 지었어요. 그 영상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었어요. 짧은 한 줄의 설명과 함께였어요. 환자는 친딸과 접촉 시 심하게 흥분함. 이서가 손잡이 없는 문 뒤에 갇혀 있는 동안 하늘바이오도 태곤에게 하루하루 껍질이 벗겨지고 있었어요. 그는 회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깔끔하게 서류와 도장을 모두 갖춘 채 진행했어요. 남기택의 이름이 붙어 있던 연구실은 가장 먼저 간판이 바뀐 곳이었어요. 낡은 최수의 명판은 사람이 없는 어느 아침에 철거되었어요. 직원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남기택이라는 이름만 입에 올려도 그날 바로 해고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태고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기술자가 명판의 나사를 하나씩 푸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낡은 가구 하나를 바꾸는 것처럼 태연했어요. 그 후 그는 중요한 특허들을 배나경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하는 결제에 서명했어요. 서류상으로는 구조조정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것은 하늘바이오의 피를 물린 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빨아먹는 방법이었어요. 이서의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인사팀으로 불려갔어요. 누군가는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썼어요. 누군가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함정에 빠졌어요. 연구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던 한씨 아저씨는 30년을 일한 끝에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정문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는 낡은 흰 가운이 담긴 종이 상자를 안고 빗속에 오래도록 서 있었지만 떠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우산을 건네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태고는 큰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여전히 흰 가운을 입은 남기택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의 미소는 많은 직원들의 기억 속 아버지처럼 따뜻했어요. 태고는 직접 그 사진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진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그는 회장 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죽은 사람은 조용히 있는 법부터 배워야지. 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바이오의 영혼은 이미 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남동 저택도 아무 말 없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배나경은 이슬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여행 가방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서를 모시던 가정부는 계단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그녀가 안주인이 신던 흰 털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나경은 그 슬리퍼가 누구 것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내려다본 뒤 웃음을 터뜨렸어요. 딱 내 발에 맞네. 그날부터 침실에서는 이서의 향수가 사라졌어요. 대신 나경이 좋아하는 진한 파우더 향과 레드와인 냄새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녀는 옷장을 열고 이서가 아끼던 실크 원피스와 겨울 코트들을 하나씩 손끝으로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크림색 잠옷 하나를 골랐어요. 그것은 남기택이 마지막 제주 출장에서 딸에게 사다 준 선물이었어요. 나경은 그것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았고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미친 사람은 예쁘게 입을 필요도 없잖아. 식당에서는 아린이 미역국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나경은 이서의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아이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나경 엄마라고 불러. 아린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식탁 아래에서 꼭 쥐었어요. 태고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그는 신문만 넘기며 그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차갑게 굴었어요. 그날 밤 나경은 세 사람이 식탁에 함께 앉은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사진 속에 이서의 잠옷이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요양원으로 보냈어요. 메시지는 한 줄뿐이었어요.
언니는 안심하세요. 언니에게서 빼앗은 인생을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요. 잠긴 방 안에서 이선은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병원 담요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고통이 이미 다른 무엇으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눈물보다 차가웠어요. 그리고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나경은 몰랐어요. 그녀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한 번도 진짜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태곤의 눈에 그녀는 끝까지 함께할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서류 위에서 쓰기 편한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그를 대신해 서명하는 손이었어요. 모든 일이 썩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면 언론 앞에 밀려나갈 얼굴이었어요. 하늘바이오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모든 페이퍼 컴퍼니는 나경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해외 계좌들도 모두 그녀가 개설했어요. 가짜 의료기기 계약서들도 마지막 장에는 모두 그녀의 서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경의 손도 떨렸어요. 하지만 태고는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독이 섞인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믿는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그 말에 그녀는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녀는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어요. 빨간 도장 하나하나가 자신을 하늘바이오의 진짜 안주인으로 올려줄 계단이라고 믿었어요. 어떤 밤에는 술에 취한 채 이서의 집무실에 앉아 금고를 열고 보석을 꺼내 하나씩 착용해 보기도 했어요. 태고는 문 뒤에 서서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오직 계산만 있었어요. 그의 법률사무소 개인 금고 안에는 이미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거래 사본, 이메일, 송금 지시서, 교묘하게 짜깁기 된 지시 문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든 것은 배나경에게로 이어졌어요. 이기면 그녀는 보석 몇 점으로 보상받는 애인이 될 것이었어요. 지면 그녀는 완벽한 희생양이 될 것이었어요. 태고는 한때 그녀의 머리를 아주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한 번도 그녀를 지키려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손은 그저 언제 그녀를 벼랑 아래로 밀어야 할지 재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서를 미친 환자로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수간호사 고연주였어요. 그녀는 그 요양원에서 거의 20년 동안 일했어요. 머리는 절반 넘게 휘어졌고 목소리는 언제나 작았으며 발걸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잘못된 일 앞에서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어요. 이서에게 약을 줄 때마다 그녀는 이서의 떨리는 손을 아주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것은 정신을 잃은 사람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약에 갉아먹히는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어느 늦은 밤 이서가 창문 밖으로 기어 나가려다 손이 묶인 뒤 고 씨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서의 입술에 젖은 거즈 한 장을 올려주었어요. 남씨, 조금만 더 버텨요. 이서는 눈을 떴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나왔어요. 고 씨는 아주 가까이 몸을 숙였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서는 그대로 멈칫했어요. 기택 씨가 응급실로 실려오던 밤 고연주는 당시 서울미래병원에서 당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가 새파랗게 질린 상태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또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문 밖에 서 있는 것도 봤는데 그는 사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침착했어요. 숨이 끊어지기 전 기택 씨는 고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끊어져 나왔어요. 내 딸이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면 은색 시계를 지켜주세요. 그때 고 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병원 직원이 사망 기록이 수정되기 전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시계를 몰래 그녀에게 건네주기 전까지는요. 그 후 그녀는 이 요양원으로 옮겨와 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큰 병원의 더러운 일들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4년 뒤 그녀는 입원 기록에서 남이서라는 이름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해의 유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부터 고 씨는 몰래 하나씩 모든 것을 남겨두었어요. 수정된 주사 일정, 비정상적으로 용량이 늘어난 처방전, 복도 CCTV는 삭제되었지만 자동 백업본은 남아 있었어요. 치료 기록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필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서가 정신이 맑았던 밤마다 쓴 종이 조각들도 있었어요. 각 종이 조각에는 오직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아이를 만나기 위해 살아야 해. 고 씨는 혼자서 이서를 구할 수 없었어요. 모든 문에는 자물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통화는 녹음되었어요. 모든 편지는 검사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기택 씨가 언급했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임도율. 언론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변호사였지만 기택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를 위해 신탁 유언장을 조용히 작성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 달 동안 고 씨는 교대 근무 시간을 이용해 증거 조각들을 하나씩 밖으로 보냈어요. 한 번에 보내지 않았어요. 한 사람에게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잘게 나누었어요. 일부는 임도율에게 보냈어요. 일부는 하늘바이오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에게 보냈어요. 일부는 이서의 낡은 약통 안에 숨겼어요. 밖에서 도율은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 의사의 KTX 표를 찾아냈어요. 부산의 호텔 영수증, 요양원의 오래된 서버 데이터, 그리고 기택 씨가 세상을 떠나던 밤의 응급 기록 사본. 하지만 임도율은 바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 일찍 나타나면 태곤이 모든 연결고리를 태워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태곤이 자신감을 갖게 해야 했어요. 그가 마지막 패를 꺼내게 해야 했어요. 그가 바로 그 법정을 무대로 쓰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 무대의 문을 닫아야 했어요. 태곤의 마지막 공격은 차갑디 찬 3월의 어느 아침에 찾아왔어요. 수간호사 고연주는 약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안색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이서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음이 갑자기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 있는 거죠? 고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쇠나사로 단단히 잠긴 창문의 커튼을 당길 때 그녀의 늙은 손이 살짝 떨렸어요. 잠시 후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어요. 류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서를 냈어요. 이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4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자신의 심장이 이미 굳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 씨의 다음 말은 여전히 그녀의 몸속 피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그가 법원에 당신을 영구적인 행위 무능력자로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영구적으로. 그 두 글자는 관뚜껑이 쾅 닫히는 것 같았어요.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서는 더 이상 아린의 엄마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늘바이오 지분 명의자가 될 권리도 없어졌어요.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없어졌어요. 자신이 바깥 하늘 아래로 나갈 수 있는지조차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없어졌어요. 그녀의 평생은 오직 환자 남이서로만 남게 될 것이었어요. 서류 속에 놓인 이름 하나. 자기 삶에서 지워진 한 사람. 그날 오후 태곤의 사람들이 검은색 종이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아주 반듯하게 접힌 상복 한 벌이 들어 있었어요. 검은 천은 부드럽고 깨끗하고 눈이 시릴 만큼 고급스러웠어요. 맨 위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태곤의 글씨는 결혼 서약을 쓰던 날처럼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읽고 와. 내일은 네 법적 장례식이야. 이선은 다 읽고도 울지 않았어요. 그녀는 카드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검은 천에 손을 얹었어요. 고 수간호사는 그녀의 뒤에 서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이선은 고개를 들었고 눈은 메말라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이걸 입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은 태곤이 보낸 검은 드레스를 입고 법정으로 들어왔어요. 그 드레스는 잔인할 만큼 몸에 꼭 맞았어요. 마치 그가 4년 동안 산채로 묻어둔 여자의 몸을 미리 재어둔 것 같았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돌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녀를 서울 재벌가에서 사라졌던 하늘바이오의 상속자로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녀를 인생의 마지막 판결을 들으러 온 환자로만 바라봤어요. 이선은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몸은 아직도 약 때문에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맞은편 자리에는 태곤이마 의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는 그녀가 입은 검은 드레스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그녀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지었던 미소와 똑같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침착했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썩어 있었어요. 그는 그녀가 그 드레스를 입고 고개를 숙여 패배를 인정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오늘이 그녀가 법원으로부터 영원히 정신을 잃은 사람이라는 도장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선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드레스를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입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자기 인생 속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결혼을 애도하기 위해 이 드레스를 입은 것이었어요. 판사는 주위를 둘러본 뒤 물었어요. 남이서 씨의 변호인은 어디 있습니까?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태곤은 조용히 양복 소매를 바로잡으며 벨벳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 그녀의 변호사도 이미 정신을 잃은 사람은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어요. 이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법정 안의 수군거림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손을 책상 가장자리에 올렸고 마른 손가락은 새하얗게 질릴 만큼 꽉 움켜쥐었어요. 몸은 아직도 약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입을 여는 순간 판사마저 고개를 들 만큼 또렷했어요. 저는 스스로 변론하겠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행위 능력을 잃었다고 선고받았던 사람이 직접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일이었어요. 태곤에게는 불쌍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어요. 그는 작게 웃은 뒤 몸을 기울여 마 의사에게 낮게 말했어요. 그냥 말하게 둬. 미친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스스로를 더 깊이 묻는 법이야. 이선은 그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수간호사가 재판 직전 몰래 건네준 얇은 서류철을 펼쳤어요. 그녀는 멍자국이 남아있는 두 손으로 종이 한 장 한 장을 반듯하게 폈어요. 그녀는 마 의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당신은 3월 14일 오전 9시에 제가 인지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죠. 마 의사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법정의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그 사진은 마 의사가 부산의 한 의학학회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3월 14일 오전 9시 3분. 이서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왜 당신은 부산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까? 법정 안의 공기는 누군가 한순간에 모두 빼앗아 간 것 같았어요. 태곤의 입가에 떠있던 미소가 굳어버렸어요. 마, 의사의 얼굴은 피를 모조리 빼앗긴 사람처럼 창백해졌어요. 은퇴, 안경이 그의 콧등에서 살짝 미끄러졌어요. 그는 안경을 다시 밀어 올렸지만 손끝은 가까이 앉은 사람들까지 볼 수 있을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사진의 시간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선은 서둘러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 묶음을 꺼내 한 장씩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을 해부했던 사람 앞에 칼을 한 자루씩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당신 명의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 승차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전날 밤 체크인한 호텔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 학회 개막 발표 일정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날 오전 8시 11분 호텔 엘리베이터 CCTV입니다. 화면은 호텔 CCTV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마 의사가 서류를 들고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었어요. 판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마 의사,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석비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선은 이어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병원 직원의 여성 목소리가 법정 안에 거칠게 울려 퍼졌어요. 마 원장님이 그냥 먼저 서명하라고 했어요. 법원 쪽은 류 변호사가 처리한다고 했어요. 법정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하늘바이오의 한 주주는 벌떡 일어났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이서의 시어머니는 태곤을 돌아봤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약간의 당황이 스쳤어요. 태곤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의자 팔걸이에 올려둔 손은 이미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태곤은 쉽게 궁지에 몰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마 의사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익숙한 슬픔의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것은 기자들이 그를 모범적인 남편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얼굴이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그녀가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고 목소리는 딱 동정심이 느껴질 만큼 낮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은 때로는 환자 자신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선은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등이 차갑게 식었어요. 태곤이 저 목소리를 쓸 때마다 그가 또 하나의 칼을 찌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조수에게 화면을 켜라고 신호했어요. 한 영상이 나타났어요. 영상 속에서 이선은 치료실의 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고 끊어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아린의 양육권을 제 남편에게 넘깁니다. 저는 하늘바이오의 모든 지분도 그가 관리하도록 넘깁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뒤쪽 자리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린은 그곳에 앉아 작은 가방을 품에 꽉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화면 속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 부름은 가슴이 아플 만큼 작았어요. 이선은 그대로 굳어섰어요. 그녀가 그 영상을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딸이 또 다른 덫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태고는 판사를 향해 돌아섰고 눈가는 곧 무너질 사람처럼 붉어져 있었어요. 재판장님, 이것이 바로 그녀 자신의 가장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뒤 거짓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이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어요. 이서가 방금 되찾은 모든 것이 그 영상 하나에 목이 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태고는 자리에 앉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는 자신이 또 한 번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서는 딸을 아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꼭두각시처럼 이용되고 있는 멈춘 영상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태고는 그곳에 앉아 태연하게 눈가를 닫고 있었어요. 그의 가짜 눈물 한 방울은 4년 동안 그녀가 외쳤던 모든 진짜 구조 요청보다 더 비쌌어요. 이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짜 증거를 만드는 사람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요? 태고는 눈을 살짝 가늘게 떴어요. 이서는 세 번째 서류철을 펼쳤어요. 갇힌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녀는 영상이 촬영된 날 체열한 혈액검사 결과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녀의 혈중 진정제 농도는 일반 치료 수준의 3배였어요. 다음은 당직 간호사의 서명이 있는 주사 일정표였어요. 주사 시간은 13시 10분으로 적혀 있었어요. 영상 촬영 시간은 13시 42분이었어요. 그녀는 판사를 바라봤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그 용량을 주사받은 지 32분 뒤에 저는 혼자 똑바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아이와 지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마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서는 다음 자료를 눌렀어요. 화면에는 음성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잘려붙은 음파 구간들이 빨간 선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래에는 독립 감정 전문가의 확인 서명이 있었어요. 영상 속 음성은 하나로 이어진 발화가 아닙니다. 37개의 서로 다른 치료 녹음에서 짜깁기 된 것입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이었어요. 이서는 태곤을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은 내가 가장 고통스럽던 밤들에 했던 말들을 한 문장씩 가져다가 나를 위한 판결문으로 꿰매 놓았어요. 태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힘줄이 드러날 만큼 꽉 쥐어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산채로 묻혔던 여자는 법정 앞에서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진실의 마지막 증인처럼 보였어요. 태고는 이서 손에 들린 서류들이 자신을 조금씩 목 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 앞에 가장 잔인한 패를 꺼냈어요. 아린. 아이는 소매가 아직 구겨진 교복 원피스를 입고 증인으로 불려 나왔어요. 아이는 아주 천천히 걸었고 두 눈은 붉었으며 작은 손은 새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어요. 이서는 아이를 바라봤고 심장은 누군가 으깨는 것처럼 아팠어요. 4년 동안 그녀는 아이를 한 번이라도 온전한 정신으로 안기 위해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오늘 태고는 그 아이를 법정 한가운데 세우고 아이의 입으로 자기 엄마를 찌르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린이 앞으로 나오기 전 태고는 아이의 귓가로 몸을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모두 들었어요. 네가 잘못 말하면 네 엄마는 평생 네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질 거야. 아린은 몸을 떨었어요. 아이는 아빠를 올려다보고 다시 엄마를 바라봤어요. 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가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너를 무섭게 한 적이 있니?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태고는 딸을 바라봤고 눈빛은 다정했지만 위협으로 가득했어요. 마 의사는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어요. 배나경은 뒤쪽에 앉아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마지막 칼 한 번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리는 입을 열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이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침착했어요. 아리나, 엄마를 구하려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아이는 흐느껴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선은 4년 동안 묻혀 지낸 뒤에도 남아있던 모든 다정함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여기 서 있는 건 네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야. 태고는 곧바로 그녀 쪽으로 되돌아봤어요. 이해 있습니다. 그녀가 증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믿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리는 법정 한가운데 서서 작은 어깨를 연신 떨고 있었어요. 아이는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곤 쪽으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는 천천히 교복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태곤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리나, 너 뭐 하는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아리는 낡은 분홍색 펜 하나를 꺼냈어요. 펜 몸통에는 작은 토끼 그림이 붙어 있었고 오래 간직한 탓에 겉 플라스틱은 긁혀 있었어요. 이선은 그것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그녀가 요양원으로 끌려가기 전 아이에게 준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어요. 그때 아리는 겨우 7살이었고 그 펜을 품에 안으며 매일 엄마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그 펜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태곤조차도요. 아리는 두 손으로 그 펜을 증인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제가 녹음했어요. 태곤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미 법원 직원에게 그 펜을 받으라고 손짓했어요. 방 안은 연결된 음향장치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그리고 태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차가웠어요. 분명했어요. 더 이상 가짜 다정함은 조금도 없었어요. 네가 엄마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빠는 엄마를 네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거야. 아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선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온몸이 곧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어진 녹음 속에서 태고는 아이에게 미리 준비한 진술을 몇 번이고 다시 읽게 했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는 처음부터 다시 읽게 했어요. 한 번 틀리면 다시는 엄마를 만나게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법정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배나경은 고개를 숙였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마 의사는 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태고는 차갑게 쏟아지는 시선들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자신을 숨겨줄 법 조항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바로 태곤이 벌떡 일어나 항의하던 순간 법정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숨막히던 공기 속에서 경첩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변호사 임도율이 들어왔어요. 재판 전 이설을 벌였다고 여겨졌던 남자였어요. 그의 코트는 비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검은색 외장 하드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검사 2명과 서울경찰청 수사관 1명이 서 있었어요. 유태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4년 동안 그가 지켜온 침착함에 아주 선명한 금이 갔어요.
너 살아있었어. 그 말은 그가 숨기기도 전에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임도율은 그를 바라봤고 눈빛은 법원의 돌바닥처럼 차가웠어요. 나는 당신이 이겼다고 착각할 딱 그때까지만 사라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외장 하드를 증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안에는 요양원 서버에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남이서 시 병원 기록에 수정 내역이 있습니다. 삭제된 복도 CCTV가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지분이 넘어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택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던 밤의 응급 기록 사본이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차가운 바람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술렁였어요. 마 의사는 비틀거리며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어요. 배나경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고 손톱은 피부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이선은 임도율을 바라봤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알고 보니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태곤이 마지막 가짜 영상을 꺼내게 만들기 위해 어둠 속으로 물러나 있었던 것이었어요. 후견 분쟁 재판을 형사사건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어요. 의료 기록 조작, 불법 감금, 재산 강요, 사망 증거 은폐. 검사가 앞으로 나섰고 목소리는 엄중하고 차가웠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민사 재판을 일시 중지하고 전체 기록을 형사 수사로 넘길 것을 요청합니다. 태고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이설을 가두는데 사용했던 모든 법의 문들이 자기 앞에서 쾅 닫히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붕괴는 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검사가 봉인된 서류철을 열었을 때 배나경은 아직도 침착한 척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고 두 손은 이서의 드레스룸에서 가져간 명품 핸드백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마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태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었어요. 어쨌든 그녀는 한남동 저택에서 그의 곁에 서 있던 여자였으니까요. 한때 이서의 잠옷을 입었던 여자였어요. 한때 아린에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게 했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회사 이름들이 하나씩 읽히기 시작하자 그 환상은 찢겨나갔어요. 미래 매드링크, 블루게이트 홀딩스, 성진 글로벌 케어, 모든 페이퍼 컴퍼니가 배나경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돈 세탁 계좌에도 그녀의 서명이 있었어요. 가짜 의료기기 계약서마다, 지분 이전 명령서마다, 허위 세금 계산서마다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나경은 태곤 쪽으로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장례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태곤은 그 여자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눈빛은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 여자를 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검사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서류 안에는 태곤이 미리 준비해둔 고소장 하나도 있었어요. 고소당한 사람은 배나경이었어요. 고소한 사람은 류태곤이었어요. 그때서야 나경은 이해했어요. 그는 자기 혼자 살아남을 길을 미리 만들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모든 죄를 쏟아붓기 위한 쓰레기통일 뿐이었어요. 나경은 벌떡 일어났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울음소리가 법정 한가운데서 터져나왔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태곤은 그저 얼굴을 돌릴 뿐이었어요. 바로 그 얼굴을 돌리는 행동이 그 어떤 자백보다도 잔인했어요. 나경은 증인석 의자 쪽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으로 그 여자는 자신이 한 번도 안주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 여자는 그가 쓰고 나서 버린 칼일 뿐이었어요. 마지막 반전은 기택 회장의 은색 시계 안에 있었어요.
수간호사 고연주가 검사가 말을 막 끝냈을 때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그녀가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은색 회중시계가 있었고 유리 표면은 살짝 긁혀 있었으며 체인고리는 세월에 따라 색이 발해 있었어요. 이서가 그것을 보자 입술이 떨렸어요.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늘 양복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시계였어요. 아버지는 한때 그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세상에 사는 매 순간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고 말했어요. 임도율 변호사는 시계를 받아들고 뒷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기계 장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녹음칩 하나가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 음성이 재생되자 기택 회장의 목소리가 법정 한가운데 울려 퍼졌어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태곤아, 네가 하늘바이오에서 돈을 빼낸 걸 알고 있다. 바로 뒤이어 태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차갑고 우만했어요. 아버지, 늙으셨으면 모든 걸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넘기셔야죠. 남기택은 숨을 무겁게 쉬었어요. 자네는 회사를 원하는 건가? 태곤은 낮게 웃었어요. 아니요, 전부를 원합니다. 짧은 침묵이 녹음 속에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태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서도 결국 서명할 겁니다. 그녀가 서명할 만큼 충분히 정신이 또렷하다면요.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이서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떨어졌지만 입꼬리는 고통스러운 미소처럼 떨렸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목소리를 남겨두었던 거예요. 임도율은 이어서 공증된 신탁 유언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태곤이나 어떤 관련자든 정신과 기록을 이용해 이서를 통제하면 하늘바이오의 모든 의결권은 자동으로 동결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법적 후견인이 서로 다른 세 곳의 의료기관에서 독립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분을 양도하면 모든 거래는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의결권은 이서 본인이 법정 앞에 서서 스스로 조리 있게 진술하고 스스로 증거에 반박하며 독립감정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인지 능력이 있다고 확인받을 때에만 회복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태곤은 유언장을 바라봤고 얼굴에는 핏기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그는 이해했어요. 그가 무력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늙은 아버지는 사실 이미 법적 함정을 만들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탐욕으로 그 함정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였어요. 검사는 또 다른 문서를 제출했어요. 재판 전 3주 동안 진행된 독립감정 결과였어요. 의사의 약에서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 이서는 완전히 인지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었어요. 이전의 모든 증상은 장기간 과다 투여된 진정제 상태와 일치했어요. 회복 불가능한 정신질환이 아니었어요. 영구적인 능력 상실도 아니었어요. 망상도 아니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서류로 독살당한 거였어요. 태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건 음모야.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어요. 그 여자가 간호사, 변호사, 검사와 짜고 나를 모함하려고 한 거야. 이서는 그를 아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4년 전 내가 모함당했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그걸 망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제는 당신이 모함당했다고 말할 차례네요.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이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당신은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주길 원해요? 태고는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그를 구해줄 법조항은 없었어요. 더 이상 신뢰를 살 수 있는 눈물도 없었어요. 더 이상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묻어버릴 수 있는 병력 기록도 없었어요. 바로 법정에서 하늘바이오 이사회의 긴급 통보가 도착했어요. 태고는 모든 대표 권한에서 해임되었어요. 나경은 직무 정지되고 수사로 넘겨졌어요. 마 의사는 검사의 요청으로 수사를 위해 압송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바이오의 모든 의결권은 이서에게 돌아왔어요.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어요. 태고는 딸 앞에서 바로 수갑이 채워졌어요. 법을 이용해 아내를 산채로 묻었던 남자는 이제 바로 그 법에 의해 자신이 빼앗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어요. 나경은 증인석 의자에 무너져 내렸고 립스틱은 얼굴에 번져 있었으며 더 이상 한남동 안주인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 의사는 고개를 숙였고 가짜 병력을 써주던 두 손이 끝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리는 자리에서 뛰쳐나와 곧장 엄마의 품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아이는 흐느껴 울었어요. 엄마가 깨어나길 4년 내내 기다렸어요. 이서는 딸을 아주 꼭 안았어요. 마치 빼앗긴 삶의 전부를 다시 끌어안는 것처럼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곤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한때 법정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빼앗았어요. 그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오늘 나는 바로 이 법정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태곤은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어요. 증거물 탁자 위에 은색 시계를 지나칠 때 그는 1초 동안 멈칫했어요. 작은 똑딱거리는 소리가 큰 방 한가운데 울렸어요. 한 박자, 또 한 박자. 마치 죽은 아버지가 아직도 정의가 돌아오는 날까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소리 같았어요. 3개월 후 남기택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하늘바이오 연구실 앞에 다시 걸렸어요. 화려한 행사가 있었던 곳은 아니었어요. 이서, 아린, 한아저씨, 그리고 태곤에게 쫓겨났던 옛 직원들만 있었어요. 이서는 마지막 나사를 직접 조였어요. 아린은 옆에 서서 낡은 분홍색 펜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는 아직도 무서워요? 이서는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 안에 놓인 은색 시계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시계 뚜껑을 열었어요. 똑딱거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아주 작게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응.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무서워. 아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서는 몸을 숙여 아이의 뺨에 흐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엄마는 두려움이 엄마 대신 서명하게 두지 않을 거야. 아린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유리문 밖에는 서울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햇살은 한때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떼어졌던 복도 위로 내려앉았어요. 이서는 그곳에 서 있었어요.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영혼을 빼앗겼던 회사 한가운데에. 그리고 여전히 규칙적으로 흐르는 은색 시계 소리 속에. 어떤 자들은 칼도 필요 없고 피도 필요 없이 서류와 서명과 거짓 진술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 산채로 묻힌 사람도 정신만 붙잡고 있고 아이를 향한 사랑만 지키고 있다면 한 번도 정말로 진 적은 없어요.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어요. 진실은 여러 겹의 문 뒤에 갇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악인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그 함정 앞에 무릎 꿇어야 해요. 그리고 한때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조차 없다고 선언당했던 남이서는 결국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산채로
묻으려 했던 모든 자들에게 판결을 내렸어요.